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응?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244페이지 제3취득자. 거기 맞죠? 아닌가요? 맞죠? 네. 244 제3취득자. 자, 거기 봅시다. 제3취득자. 그럼 이제 제3취득자인데 우리가 지금 뭘 배우냐면 물권을 배우죠. 물권인데 물권에 자, 점유권 있고 본권이 있었어요. 본권. 근데 본권에 이렇게 다시 소유권이 있었고 소유권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물권이 있어요. 제한물권에는 다시 용익물권하고. 켰는데? 안 켰나? 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44페이지 제3취득자 하겠습니다. 물권에 이렇게 점유권, 본권에는 소유권, 제한물권에는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뉩니다. 담보물권. 근데 용익물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인데 담보물권은 다시 유치권, 질권은 우리 배우지 않습니다. 저당권. 이 저당권에서 여기 배운다는 거 지금 현재. 그럼 이 저당권에서 크게 저당권이 뭐냐 그 일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은 어떻게 성립하느냐, 법률행위로 성립한다, 법률 규정으로 성립한다, 이런 거 배웠어요. 그 다음에 저당권은 이제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이 효력. 그 다음에 효력에서 뭐 여러 가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라든가 이런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저당권과 용익관계. 여기에서 지금 첫 차트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최선순위 저당권. 그래서 최선순위 저당권보다도 이게 먼저 들어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경매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살아남아서 인수된다 그랬죠. 근데 최선순위 저당권보다도 나중에 들어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다 삭제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제3취득자단 말이에요. 제3취득자. 지금 오늘 여기입니다. 오늘 배우는 게 제3취득자. 그럼 제3취득자는 갑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건물이 있을 때, 토지가 있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 설정했어요. 토지 건물에.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병이 저당권 설정 후에 요 토지 건물 등에 소유권 취득한 사람 또는 지상권 취득한 사람, 전세권 취득한 사람, 소지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그래요. 제3취득자. 근데 여기 조심할 게 소지전이지 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뭐 물상보증이다. 물상보증인은 자,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후순위 저당권자도 제3취득자가 아니다. 이건 기출이 나왔습니다. 기출이 나왔으니까 나중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다. 이거는 다시 근저당 쪽의 판례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3취득자는 소지전이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최선순위 저당권보다도 나중에 들어왔죠. 최선순위 저당권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누가 경매 청구하면 다 삭제돼 버리잖아요. 삭제되죠. 불안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 그래서 제3취득자 보호책이 첫째가
누군가가 경매에 들어갔을 때 경매 받을 수 있대요. 경매인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 이게 1,000만 원이라면 제3취득자가 변제할 수도 있다. 변제할 수도 있다. 1,000만 원 변제해 보내면 되죠. 변제한다. 이 변제에서는 논점이 첫째, 만약에 변제기 도래 전이다. 9월 1일 날 을이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8월 1일쯤에 제3취득자가 변제할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변제기 도래 후에만 변제하라. 그래서 첫째 논점 하나가 변제기 도래 전에는 변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변제기 도래 후에 하라 이거죠. 돈 갚은 날짜 이후에 해야 돼. 돈 갚을 날짜 이전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채무자가 반대예요. 채무자가 반대. 내가 돈 갚을게. 아유, 내 자존심 상 안 돼. 야, 내가 갚을게. 갑이 갚을게. 네 갚지 마. 라고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사에 반해서도.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채무자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돈을 갚아서 이게 자기가 지금 삭제되는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3취득자는 원금 1,000만 원하고 지연배상 1년분만 배상은 반환하면 된다. 갚으면 된다. 이 부분이 논점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소지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사람이 여기에 필요비, 유익비를 투입했어. 그래서 필요비라든가 유익비를 투입했다면 이 비용을 이 경매가 들어갔을 때 매각대금에서 우선 상환 청구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선 상환 청구권이 있다. 요게 제3취득자의 보호책입니다. 제3취득자의 보호책. 그런데 시험 문제는 물상보증인이 비용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틀리겠죠. 그죠? 또 후순위 저당권자가 제3취득자의 변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리겠죠. 이해가죠? 제3취득자 개념 소지전. 자, 여기 하나 잡고 제3취득자입니다. 교재 보시면 364조가 개념이 나오죠. 저당부동산의 소지전입니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담보된 채권을 변제할 수 있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그 363조의 2항 보세요. 2항 보면 저당물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고요. 367조가 나오죠. 저당무로 제3취득자가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해서 필요비, 유익비 지출할 때는 우리 203조라는 것은 점유권입니다. 점유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저당무로 경매대가에서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쭉 나오고요. 거기 양가로 1번 제3취득자의 대위변제와 말소 청구권이 있죠. 요 조문을 그대로 베껴놨으니까 보시고 쭉 밑에 판례가 하나 나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죠. 제3취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죠? 제3취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소지전만 되죠. 그래서 선순위 근저당 소멸 청구할 수 없다. 제3취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체크해 두시고 일괄 경매 청구권은 첫 주에 언뜻했습니다. 그래서 365조 토지를 목적으로 저번 주에쯤 한번 참조로 볼까요? 일괄 경매 청구권은 지금 일괄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경매 청구권 있죠? 일괄 경매 청구권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나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어요. 저당권 설정하고 나서 이 설정자 토지주인이 건물을 지었어요. 이렇게 토지주인이 건물을 지었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와 함께 즉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해서 소유하고 있다면 이 저당권자는 이 토지와 함께 건물을 일괄해서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당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토지의 저당권의 담보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그럴 때 경매 청구할 수 있지만 이 토지 대금, 즉 경락 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아요. 그러나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는 우선 변제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평을 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판례는 이 토지 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이 설정자가 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건물을 지어서 누구한테 양도했다, 팔았다. 그러면 일괄 경매가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당권 설정한 이후에 지상권자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병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자가 있다. 이 지상권자인 병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축조했어. 그렇다면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일괄 경매 청구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지상권자인 제3자로부터 다시 건물을 갑이 양수받았다. 그러면 소유하고 있는 거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일괄 경매 할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 토지만 원래 경매 청구하는 거예요. 토지만 경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토지만 경매를 청구했다. 그러면 토지만 경락받은 사람이 정이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 건물 주인 갑에게 철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철거하라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철거 못해라고 주장하려면 법정지상권을 주장해야 돼요. 근데 법정지상권은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 동일 소유해야 되죠. 그죠? 근데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고 설정 후에 들어왔죠. 그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어. 철거 당합니다. 됐죠? 자, 교재 보세요. 365조입니다.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후입니다. 후에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던 거야. 그죠? 후에 설정자죠? 토지 소유자가 토지의 건물 축조 동그라미 치고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축조하고 판례가 소유하고 소유도 쓰세요. 소유하고 있을 때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경매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의무는 아니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토지만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그렇더라도 그때는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건물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어요. 건물의 경매 대가 토지에서만 우선 변제 받아요.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건물을 축조한 때 축조하고 아까 소유하고 있다 그랬죠. 저당권자는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4번에 동그라미 1번 토지의 저당권자는 토지만 경매 청구할 수 있죠. 이때 토지와 건물을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만은 경매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저당권 설정자가 상속인이 신축했어도 즉 설정자가 죽어버리고 아들이 축조했다. 그러면 똑같죠. 그래서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러나 토지상의 용익권자, 아까 지상권자 등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없죠.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후 그 건물 소유권을 설정자가 취득했다면 소유하고 있죠.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토지 경매로 토지만 경매했어요. 그러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져도 건물 소유자를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죠. 따라서 철거 당하죠. 네?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에 문제 하나 봅시다. 저당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기출문제죠.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축조했는데 경매 당시 제3자가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 그러면 설정자가 소유하고 있지 않죠? 네? 토지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지 않죠? 제3자가 소유하니 일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답이죠? 그 다음에 채권자, 채무자, 제3자 합의가 있고 돈은 아빠가 구워주고 아들이 저당권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는
제 아들 명의로 실질적으로 채권이 귀속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에는 물권행위입니다. 처분행위니까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 이전 등기를 부기 등기하는 방식으로 무효인 저당권도 다시 사용할 수 있어요. 무효인 저당권을 부기 등기 형식으로 담보로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 소멸 후 말소 등기 전에 피담보 채권의 전부 명령을 받아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효력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요 판례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한테 1억을 만약에 저당권자가 설정했어. 이렇게. 근데 등기부 딱 보니까 여기 등기부 보니까 을구사항란에 1번 저당권자가 1억의 피담보 채권 을이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을이. 근데 사실은 갑이라는 사람이 1억을 변제해버렸어. 변제했으니까 이 등기는 무효등기단 말이에요. 피담보 채권을 변제해버리면 무효등기죠. 그런데 이걸 말소하지 않는 상태로 있는 거야. 등기부의 형식상으로 말소하지 않고 있어. 무효의 등기를. 그런데 문제는 을의 채권자인 병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1억을 받을 채권자야. 병이 을한테. 돈을 꿔줬어요. 근데 을이 돈을 안 갚어. 왜 판결을 받아놨어? 돈 내놔라. 근데 어떤 사유로 보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갑한테 1억을 구워주고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발견했어.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판결문 가지고 야 채무자야 이게 이제 무효인 사실을 모른 거야 사실. 이해가죠? 그리고는 이 판결문 가지고 야 이게 이 사람이 채권자고요. 이 사람이 채권자고 이 사람이 채무자고 이 사람은 세사에서 제3채무자라고 그래. 제3채무자가 갑이 을한테 1억을 빚을 지고 있죠. 이게 무효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얼씨구나 좋다. 그러고는 판결문 가지고 요 1억 받을 을이 1억 받을 채권을 압류해. 압류하고 및 전부 명령을 받아요. 전부 명령이란 뭐냐면 이 판결문 가지고 요 1억을 내 거라고 해주세요. 내 걸로 만들어주세요. 내 걸로 만들어. 이게 전부 명령이단 말이에요. 그럼 판결문 가지고 일주일 이내에 이 판사가 결정을 해줍니다. 판결 나왔잖아. 그러니까 제3채무자야. 너는 을한테 갚지 말고 이 사람이 이 갑이 병한테 갚아라 라고 송달이 돼요. 판결문이. 송달이 되는 순간 1억이 바로 병한테 넘어가 버려요. 이게 전부 명령이야. 아셨어요? 아셨죠? 전부 명령이 되었어. 1억이 넘어오면 뭡니까? 1억이 넘어오니까 저당권도 넘어오겠죠. 부종성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에 따라 좋았어. 넘어왔어. 그러니까 1-1 부기등기로 1번 저당권 이전됐어. 이 판례에 따라서 이전이 됐어. 이렇게. 병으로. 판결에 따라서. 열심히 해놨는데 이게 무효죠. 이미 갚아버렸잖아. 이미 무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당권 취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나요? 그래서 다시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피담보 소멸에 돈을 다 갚았잖아요. 1억을. 그죠? 근데 그 말소 등기 전인데 피담보 채권이 전부 명령을 받아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어. 병으로. 그러면 헌일했죠? 그럼 저당권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자, 저당권과 법정이상권. 법정이상권은 저번 시간에 했지만 자, 366조 법정이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인데 요거는 첫째, 설정 당시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야 돼요.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두 번째,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 동일 소유였다가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죠. 그죠? 이럴 때 나대지 사건이 있었죠.
나대지에다가 요거 나대지 시작한 사람이 이거단 말이에요. 나대지에 저당권 설정한 후 나중에 건물을 지었죠. 그럼 법정이상권 성립해요? 안 하죠? 안 하죠. 나대지 사건은 법정이상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으니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공동저당 사건이라고 있었죠. 무슨 사건? 공동저당 사건. 공동저당했다. 그러면 토지와 건물의 갑이 동일 소유자인데 여기 다 저당권 설정했죠. 근데 건물을 헐었죠. 건물을 헐고 나중에 토지가 경매에 들어갔을 때 경락받은 사람이 철거해. 그러면 모대라고 법정이상권 주장할 수 없다 그랬죠. 공동저당은 무조건 안 된다 그랬죠. 단독저당은 이거 안 했나요? 했죠. 근데 아는 것처럼 눈을 그래. 했잖아. 지금 두 번 해주잖아. 그 다음에 단독저당 사건 토지만 경매청하고 토지만 저당권 설정했죠. 그리고 헐고 다시 신축했다면 구건물 기준으로 법정지상권 성립하죠. 그죠? 그 다음에 모두 사건이 있어야죠. 모두 사건. 모두 안 된다 그랬죠? 모두 사건은 모두 안 된다. 갑하고 토지가 이렇게 있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게 미등기다 이 말이에요. 미등기라도 갑 거죠? 근데 토지 건물을 모두 넘겼는데 을은 토지는 등기했지만 건물은 샀는데 등기하지 않았어. 그러면 실질적 소유자는 법률상 갑이죠. 그런데 여기에 저당권 설정해서 경매가 들어갔을 때 경락받은 사람이 병이 을한테 철거해. 철거 못해라고 법정이상권 주장 못하죠. 왜? 설정 당시에 건물이 토지 건물 동일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런 경우 이 갑에게도 관습법상 법정이상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안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하나 할게. 이게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문제는 이 토지가 여기에 을이 저당권 설정해 놨어. 그럼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고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죠. 그런데 이게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팔려버린 거야. 건물만 팔렸어. 건물만 병한테 팔렸어. 매매로 팔려버립니다. 건물만 매매로 팔리니까 처분 당시에 동일 소유, 처분 당시에 건물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니까 요 병이라는 사람은 요 땅에 대해서 등기 없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당연히 취득합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죠?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토지에 관한 권리죠. 근데 토지에 이미 1번 재단권 있죠. 토지에 1번 재단권 있죠, 지금. 그 위에 지금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번 재단권이 최선수인 저당권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관법이 있는 거야. 이해가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경매 들어가 버리면 이 수인 지상권은 등기 소멸해 버립니다. 이거는 소멸해요. 이해한가요? 가죠, 가죠? 토지의 1번 저당권, 2번 지상권이잖아. 그런데 경락을 받았어요. 정의. 그리고는 정의. 야, 철거해. 그러는 거예요. 철거해. 그러면 자, 관법은 주장할 수 없어. 왜? 경매에 들어가는 순간 소멸했으니까. 소멸했죠? 경매에 들어가는 순간 관습법상 법정 소멸했죠? 그러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 동일 소유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360조 법정지상권은 주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철거당하지 않아요. 이해가요? 그래, 매매가 들어가니까 관법이 관습법상 법정지상 성립했다가 그게 저당권이 1순위고 관법이 2순위잖아. 그럼 여기 저당권 먼저 토지에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지상권이 들어온 거잖아. 경매 들어가면 삭제되잖아요. 소멸하고 이제 저당권으로 경매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저당권이 있으니까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 건물 동일 소유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으니 법정지상권을 성립하는 거야. 그러니까 철거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요거 항시 요거 설정 당시에 건물 설정 당시에 요거다. 그렇죠. 이게 결국 뭐냐면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다가 토지 소유자는 정이고 건물 소유자는 병으로 됐잖아. 건물 소유자를 위해 당연히 있다는 거지. 자 봅시다. 교재 366조가 있죠. 그래서 저 조문은 저당 경매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에 속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의 지상권 설정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서 법원이 정합니다. 성립요건은 자 토지와 건물을 동일 소유했다가 이런 거 쭉 있어요. 양자 또는 원의 저당권 설정한 후 경매로 토지와 지상 건물이 속하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 설정으로 보는데 판례 보세요. 1번의 나대지 사건입니다. 민법 366조 지상권은 설정 당시에 저당권 목적 토지의 건물이 존재할 경우 인정되며 건물 없는 토지, 나대지죠. 건물 없는 토지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가죠? 설정 후 설정자 건물을 신축했다가 임으로 경매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양자가 동일한 소유에 속했죠. 그러다가 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 전인데 경매 들어가진 전인데 건물이 제3자 양도되더라도 건물 양수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보세요, 요거죠. 네? 관법은 죽지만 법정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은 모두 사건입니다. 미등기 건물 대지와 함께라고 되면 무조건 안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맨 마지막 줄 법정지상권 성립할 여지가 없다. 동그라미 5번 공동저당 헐거졌죠. 무조건 안 된다 그랬죠. 에? 공동저당 나오면 어쩌고 해서 맨 마지막 줄에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세요. 공동저당 나오면 볼 필요 없고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나요? 예. 자 그래서 그 251페이지 기출문제 하나 봅시다. 251페이지 Q 법정지상권에 성립되는 걸 다 고르시오. 251페이지 맨 위에 Q 법정지상권 성립되는 걸 다 고르시오. 자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데 기억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위에 건물이 축소된 후 설정하고 나서 건물이 나중에 들어왔죠.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죠. 그러면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나대지 사건 됐나요?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죠. 에? 양자가 동일히 속하였다가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가 매각되기 전에 어떤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 건물이 있었죠. 건물이 제3자 양도된다 하더라도 성립하죠. 설정 당시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토지의 저당권 설정 당 지상의 건물이 토지 소유자의 신축 중이었어. ing 다음에 건물이 신축 중이었어요. 건물의 규모, 종류, 유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됐어. 건물이 있는 거죠. 그러면 실행으로 매각되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합니다. 이것도 성립하고 그 다음에 니을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의 공동저당이 나왔죠. 공동저당 나오고 뭐 어쩌고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답은 2번이죠. 니은.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세요. 쭉 넘어가면 이제 근저당이 나옵니다. 근저당. 자, 근저당 봅시다. 근저당은 이게 장래 증감 변동하는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불특정 다수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입니다.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 채권을 담보한다. 장래 채권 담보한다. 그런데 일반 저당은 피담보 채권이 1억이다 딱 정해져 있죠. 그죠? 근데 이거는 장래 채권 담보하고 불특정 다수 채권을 담보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만약에 A라는 사람하고 둘이 이 갑이 상인이라고 봅시다. 상인이라고. 그리고 물건을 얘한테 갖고 옵니다. 그리고 어음을 끊어줍니다. 어음을 끊어주려면 은행에서 당자를 하나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은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내 어음을 끊어줄 테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어음을 끊어주면 이 사람이 지급 제시해서 이렇게 지급받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피담보 채권은 정하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1억까지만 내가 돈을 꿀게.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 120% 1억 2천까지를 잡아놔요. 왜냐하면 다수 채권을 담보하려니까 120%를 은행 일반 시중은행은 잡습니다. 이게 1억 꾸지만 120%. 요 120% 이것을 최고액이라고 해요. 최고액. 그래서 어떻든 요 1억을 꾼다고 하지만 은행에 있으면 근저당으로는 2천만 원을 더 잡아놓는 거야. 그래서 최고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이제 어음을 끊어주면 지급 제시하고 중간에 또 갚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 채권을 담보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갑의 집에 2억짜리 집에다가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할 때 요게 근저당이란 말이에요. 근저당의 핵심은 최고액 개념과 언젠가는 요게 금액이 확정이 될 거예요. 확정 문제가 가장 핵심 사항이에요. 최고액과 확정의 개념. 그러면 자, 만약에 확정은 결산기를 3년으로 하자라고요. 3년의 결산기가 도래하면 이게 확정이 돼서 그때 부천이 확정된다. 부천이 확정되면 일반 저당으로 전환되어 버립니다. 전환된다. 그래서 근저당은 이처럼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 채권을 일정한 결산기에 담보하는 저당권인데 시중은행은 이 1억을 꿨다 하면 1억 2천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금융권은 130% 1억 3천을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근저당 개념을 잡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최고액이 뭐냐 이게요. 최고액과 확정이 핵심이니까 이 최고액은 이게 우선변제 한도액이다. 이 최고액이라는 것은 우선변제 한도액을 의미하고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판례고요. 그리고 이 최고액은 우리가 저당권의 360조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 원본,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 1년분, 실행비용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그럼 최고액은 자 그걸 그대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이 경매가 들어갈 때 최고액으로 우선변제 받는 금액은 원본 요 1억 그 다음에 이자 그대로 가져가죠. 그 다음에 위약금도 그대로 들어갑니다. 위약금도 있다면 그대로 가져가고. 근데 문제는 지연배상이단 말이에요. 지연배상이 1년분이었잖아요. 일반 저당권은. 근데 요거는 어차피 장래 증감변동 불특정 다수 채권 한꺼번에 다 담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연이자 지연배상을 이제 1년분에 하지 않고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차피 장래 증감 불특정 다수 채권을 담보하니까 1년분에 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실행비용은 자, 일반 저당권 같은 거는 경매 청구할 때 실행비용을 예납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장래 실행비용이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최고액의 실행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차이점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지연배상 1년분에 하지 않고 다 들어가고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요게
요게죠. 그 다음에 확정했어요. 확정을 했는데 어느 문제가 발생하냐면 확정했는데 최고액이 1억 2천인데 확정 순간 이놈이 1억 5천이 돼버렸네. 그러면 이 3천이 초과했죠. 3천 부분이 초과했죠. 최고액을 초과해버린 거야. 초과했어. 그럼 이 초과분은 3천분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문제죠. 왜냐하면 요 5천, 1억 2천까지만 그 등기를 해놨더니 등기부에는 요거 등기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이렇게 해야 돼요. 등기에 일반 저당권이 아니다. 그래서 1번에서 근저당이라는 뜻을 반드시 취지를 등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누구다? 채무자도 적고 최고액을 반드시 기재해야 돼요. 최고액. 이 최고액을 이렇게 1억 2천이다. 이렇게 최고액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근저당이라는 뜻, 채무자 최고액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되는데 결산해 보니까 3천이 초과했어. 그런 경우는 이렇게 채무자면서 설정자다. 채무자면서 설정자가 돈을 다 썼겠죠. 그러면 이때는 전부 즉 1억 5천을 전부를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놈이 물상보증이다. 물상보증인이라든가 보증 쓴 사람이죠. 그 다음에 아까 제3취득자입니다. 제3취득자가 나옵니다. 이 제3취득자는 최고액까지 즉 1억 2천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초과 부분을 변제하지 않더라도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조심할 게 저기에 제3취득자의 후순위권자는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제3취득자, 이 제3취득자라는 것은 이 소지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이죠. 물상보증이나 후순위 저당권은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죠. 아니니까 이 최고액만 변제해서는 안 된다. 변제해서는 안 된다. 요게 판례 입장입니다. 판례. 요것도 기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결산입니다. 확정이자. 어느 때 확정되냐. 여러 결산기 도래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채무자가 파산했다. 또는 결산기 도래 전에 이 근저당을 해지했다. 이런 것들은 다 볼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뭐냐면 만약에 경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경매의 경우는 만약에 당의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시 했다면 경매 신청 시 확정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후순위권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나 또는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어요. 경매 신청 시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은 어느 때 확정되느냐? 매각대금 완납시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몇 번 나왔습니다. 작년 기출문제 단독 문제로 나왔고, 그래서 후순위 저당권자나 근저당권자 경매 청구할 때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매각대금 완납시 또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나 당해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시에는 경매 신청 시 확정된다. 그리고 요놈이 확정이 말이죠. 확정 전이냐, 확정 후냐, 이렇게 또 법률 문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확정 전에 채무자 변경이 가능하냐, 채무자 변경. 확정 전에 채무자 변경도 가능하다는 게 판례다.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정 후다. 그러면 이거이 일반 저당으로 되어버립니다. 일반 저당권으로 환원이 된다. 그리고 한번 확정이 돼서 9천으로 확정되면 나중에 이 경매가 취하되더라도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근저당에서 중요한 논점이죠. 254페이지입니다. 근저당의 의미입니다. 근저당이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 채권을 최고의 그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약정담보 물권입니다. 이 경우 확정될 때까지 채무 소멸 이전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피담보 채권 제로가 된다라도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조문 그대로입니다. 근저당 성립 보세요. 근저당은 당사자 간의 근저당 설정 계약과 등기함으로 성립하죠.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보세요. 판례 보면 두 번째 판례가 중요하죠. 두 번째 판례. 첫 번째 판례도 기출 나왔습니다. 두 번째 판례 봅시다. 근저당의 피담보 채무가 확정 전입니다. 전의 동그라미고 채무 범위나 채무자 변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 동그라미 치세요. 가능하다. 결론만 아시면 돼요. 확정 전에 채무 범위나 채무자 변경도 가능하다. 근데 위에 판례 보면 근저당 거래가 계속 중이야. 그러면 확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근데 근저당의 피담보책 확정 전에 동그라미고 일부를 양도할 수는 없어. 얼마인지 모르니까. 아까 채무자나 채무 범위는 변경이 가능하지만 확정 전에 일부가 3천인지 4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일부 양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 양도 안 된다. 대위 변제하여도 근저당 양수이나 대위 변제 이전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일부 양도는 안 된다. 자, 여기 두 가지. 확정 전에 채무자 변경은 가능하고 범위 있지만 확정 전에 채권의 일부 양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인지 모르니까. 요거 오른쪽에 최고액입니다. 최고액이라는 것은 근저당권자에는 채권자가 담보부동산으로부터 경매를 통해 우선 변제 한도액입니다. 한도액이죠. 우선 변제 한도액. 책임의 한도액이라기 책임의 한도액은 결산기 확정 채권이 초과했어. 아까 1억 2천인데 3천을 초과했죠. 채무자면서 설정자는 최고액 전부 변제하여도 이는 일부 변제에 불과하니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자신의 초과분까지 다 변제해야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아까 1억 5천 다 변제해야 돼요. 근데 물상보증인은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제3취득자도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거기 하나 판례가 없는데 이 제3취득자의 밑줄이고요. 제3취득자의 밑줄이고 후순위 저당권자라고 쓰세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니까 최고액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취득자라고 밑줄 치시고 거기에 후순위 저당권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취득자가 아니니까. 졌나요? 제3취득자 밑에다가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니까 최고액까지만 말소하고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 피담보채권의 범위입니다. 근저당 이자는 등기사항이 아니고 이자는 최고액에 다 포함됩니다. 지연이자는 1년분에 하나지 않고 다 포함되죠.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죠. 아까 최고액에 아까 원본 이자 위약금 다 들어가지만 지연 대상은 다 올 들어가고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피담보채권 확정이 있습니다. 확정은 1번 보세요. 근저당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경매 신청한 경우 경매 신청 시 확정됩니다. 신청 시 핵심이고 확정되고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보통저당권 취급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합니다. 그러면 선순위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이 소멸한 시기, 즉 매각대금, 경락대금, 완납 시 확정된다. 중요한 판례죠.
그 다음에 거기 3번 보세요. 근저당권자가 채무불이행적으로 경매를 신청했는데 그럼 확정이 되겠죠? 그럼 경매 신청 시에 피담보 채권은 확정되고 경매 신청을 취하되었다 하더라도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번복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하시고 그 Q 처음 1번 한번 보세요. Q 1번. 근저당권에 관해서 틀린 걸로 그렇게 줄 문제.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 채무자 변경을 할 수 없다. 있죠? 채무자 변경이나 채무 범위를 변경할 수 있어요. 단 일부 채권 양도는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확정 전에 채무자 변경은 가능합니다. 채무 범위도 변경 가능하지만 일부 채권 양도는 안 된다 그랬죠? 1번이 틀렸고요. 2번 1년분이 넘는 지연 배상이라도 취득액의 한도 내라면 근저당권 담보되죠. 1년분에 하나지 않고 다 들어간다 그랬죠? 네? 3번 근저당권 성립하기 위해서 설정형과 별도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각되고 만납시 확정되죠? 맞고요. 선순위 근저당권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했습니다.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라 그랬죠? 제3취득자가 아니니까 전부 변제해야 되지 최고액까지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후순위권자는 제3취득자 아니라 그랬죠? 네? 네. 자, 이제 넘겨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Q 두 번째 맨 위에 보세요. Q 보면 근저당권에 관해서 틀린 걸 고르시오. 최고액은 저당 목적물부터 우선 변제 받는 한도액이죠? 맞습니다. 채무자의 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했습니다. 그러면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말소 청구할 수 없다. 전액이 아니라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죠.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는 최고액 1억 2천만 변제하면 되잖아요. 초과했을 때 전액이 아닙니다. 전액이 틀렸죠? 최고액으로 바꿔야 돼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 피담보에 확정됐습니다. 그럼 일반 저당으로 되죠.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 발생하는 채권은 근저당에서 담보되지 않고요.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합니다. 그러면 확정 시기는 경매 신청 시 확정되고요. 근저당권은 후순위권자가 경매 신청합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은 선순위권자죠. 그때는 매수인의 매각되고 만납할 때 확정되죠. 됐습니까? 자, 좀 쉬었다 하실까요?